안녕하세요. 최근 미중 패권 전쟁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어서 관련된 책들을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체제를 비교하는 그런 책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홀로선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의 전반부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반부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자본주의를 이 책은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비교를 하면은 일단 상속세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대표 사례는 21세기 미국이고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상속세 과세와 전 국민이 누리는 공교육이 약화됐다. 이 두 가지는 자유자본주의와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를 구분짓는 핵심 특징이다. 음. 그래서 요새 뭐 화두가 되는 게 능력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성과주의라는 게 능력주의 그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소득 분배 상황을 보면은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총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소득 상위 10%에 드는 노동자 가운데 자본 소유 상위 10%에 드는 개인들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자본 소득이 극도로 집중됐고 주로 부자들이 자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제도적 내지 체계적 특징이다. 음, 그래서 이제 자본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 자본소득이 또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자본소득이 높은 사람이 또 노동소득도 높은 것이 현재 미국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른 시간 안에 매듭 지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본재해의 가격 하락, 예컨대 값싼 컴퓨터 등이 자본소득 비율의 증가를 주도했다. 그리고 노동계의 약화된 협상력, 후기 산업 시대에는 실제로 서로 소통하지 않고 쉽게 조직화할 수 없는 분산된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또 세계화를 통해서 사실 이제 어떤 한정된 국가의 노동계의 협상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노동자층이 사실은 인도의 노동자층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노동계의 협상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산층 재산은 집값 변동에 의존을 한다. 그러나 상위 1% 부유층 재산의 거의 4분의 3은 가장 유력한 자산군인 주식과 금융상품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울프의 결론에 따르면 수익률은 같은 자산군 안에서는 서로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서로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 따라서 중산층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최상위 부유층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주식과 부동산 자산군의 성적 차이가 결국에는 그 개인의 성적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이 노동력도 풍부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돈 많은 부자 역시 노동소득에서도 고소득자이며 또 대체로 동질혼, 즉 선택적 결혼도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부자랑 결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고소득 젊은 남성들은 저소득 젊은 여성만큼 고소득 젊은 여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3분의 1 비율로 고소득 여성을 더 선호한다. 뭐 여성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뭐 5분의 1 비율로 부유한 남성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질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자본 소유권이 덜 집중됐다면 순소득에서 자본 비율이 증가해도 개인 사이에 더 높은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순소득에서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 개인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반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최상위층,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저소득자들도 주식 투자 같은 걸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소주주에게는 더 호의적인 반면 대주주에게는 덜 호의적인 지분 소유를 만들기 위한 조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중산층이 더 많은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현재 부유한 투자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세금 혜택들을 소액 투자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종업원 지주제도나 여타 종업원의 주식 보유를 권장하는 회사 차원의 우대책을 통해 노동자의 자본 소유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중산층이 금융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면 좀 수준 낮은 전략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나 부유세를 컨트롤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세는 부의 집중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세수입이 모든 시민에게 분배된다면 말이다. 상속세는 현재의 평등과 미래의 기회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바람직한 세금 체계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목적은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를 하는데 먼저 미국의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체제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자는 부자들끼리 결혼하고 그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것이 미국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 말이죠. 그래서 상속세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회의 평등을 증대하기 위해 특히 좋은 정책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런 세제도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상속세나 법인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실은 부자들이나 숙련된 노동자들이 더 낮은 조세 수준을 가진 관할 지역을 찾아 나라를 떠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국가가 혼자 이런 세금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을 놓고선 G7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엔 개별적인 국가가 그렇게 시행했을 경우에 그 자본이 다른 국가로 쏠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료체제의 주된 임무는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은 국가 통치의 합법화를 위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못하면 이런 엘리트들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체제의 두 번째 특징은 법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부분을 키우기는 하는데 이런 정치 세력을 위협할 만큼은 키우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천윈이라고 공산당 이제 과거의 원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간 부문이 너무 엄격하게 통제되면 갇힌 새처럼 질식할 정도로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멀리 나라가 멀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새를 넓은 새장에 넣어두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세력이 주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국가자본주의가 효율적 행정을 제공하고 사회가 용납할 수준의 부패에 그친다면 수많은 법적 기술적 장애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의 도로와 고속철도 건설 능력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명백한 강점을 보인다. 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건설 사업이 법적 논쟁으로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수년이 걸린다. 이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장점이죠. 이제 개발을 시키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약간은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키죠. 근데 이러한 국가자본주의의 매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공에는 정치적으로 단일 장당에 의한 중앙 집중화와 지역경제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재량권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다차원적인 감시망이 없어 지역 지도자들의 행위를 감시할 수 없다는 점.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경우 그 간부들의 지속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이제 단점인데요. 부패입니다. 이것은 국가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유재량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체제에는 반드시 고질적 부패가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법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엘리트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가시적으로 개선해주고 견딜 만한 수준의 행정을 공정하게 제공하며 확연한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용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부패가 일정 선을 넘어서며 그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높은 성장도 유지될 수 없고 행정의 공정성도 용인될 수 없으며 과시적 소비도 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제 공산혁명 이전의 군벌 시대와 장제스 통치 시대를 특징짓는 부패, 인플레이션에 대한 혼란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이제 부패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사실 국민당의 우세가 무너졌다 뭐 이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이런 것을 컨트롤 못하면은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과거에 후진타오는 법치주의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내놓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시진핑은 법치주의 강화보다는 직접적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시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반부패 정책은 국가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부패는 국가자본주의의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기는 불가능합니다.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자유자본주의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경제적 자급자족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뭐 어차피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게 자본을 이제 빨아들여서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소득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믿을 만한 신뢰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미국의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를 다룰 때만큼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불평등의 22%가 두 가지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대 농촌 그리고 지역 간 격차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격차는 겨우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간 소유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과 같은 특징이 일부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자본 비율의 증가가 개인 사이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의 세대 간 소득 연계성, 즉 부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지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특징이라면은 중국의 자본가 계층은 서구의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부르주아 이익에 도움을 주지만 부르주아가 국가의 목표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모호한 소유권을 통해 공산당 조직은 완전히 개인 소유의 기업 안에 스며들어 포진한다. 이런 조직은 일정 정도까지는 자본가에게 유용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자신들 대신에 당 국가에 로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런 조직이 자본가에게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유익 있게 볼 만한 구절인데요. 경제력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돌보거나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자본가들이 경제력을 손에 쥔다면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본은 좀 더 계속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지배 세력과 중국민 사이에 불안하고 불평등한 동반자 관계가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해왔다. 이런 관계는 전통과 타성에 젖은 뛰어넘기 힘든 장벽이 되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본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에는 로비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왔는데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 중앙 집권 세력이 어떤 장벽으로 작동을 해왔고 중국에서는 자본가 계급이 어떤 한 계급으로서 작동한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특성, 자본이 자본을 빨아들여서 계속 거대화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이제 장벽으로 존재하는 정치 세력과 이런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의 이 두 체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이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원초적 선으로 생각을 한다.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며 경제성장이나 인간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타당하지 않은지와 같은 정당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이 경제가 계속 발전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 살 것이냐 중국에 살 것이냐 했을 때 나는 그래도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국에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이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민주주의에는 수단으로서 장점이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를 바꿀 수 있다. 반면 국가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계속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자본주의의 장점은 자연 발생적이고 국가자본주의는 출발에서부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시작한다. 국가자본주의는 실증적으로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그 우월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 검증이 부재하기 때문에 진로가 잘못 선택되어서 진행되었을 경우에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엘리트들이 굉장히 똑똑해야지 가능한 그런 체제인 거죠. 그리고 국민의 압력. 이 때문에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자본주의보다 매년 경제 영역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에 결함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훗날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 저자는 이것을 단점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엘리트주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결국 서구와 아시아의 소득 수준은 서로 비슷해질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자유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사이의 경쟁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대중적 자본주의로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자본주의로 진화한다면 자본소득의 집중이 더 적어질 것이고 소득 불평등은 더 낮아질 것이며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더 확산될 것이다. 대중적 자본주의의 마지막 요점은 지속적이고 견고한 엘리트층의 형성을 저지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대중적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험하는 자유자본주의에서
금권주의적 특징이 강해지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국가 자본주의적 유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분야의 통제가 필요하다. 즉 정치 권력을 보유해야 한다. 돈과 권력의 결탁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 분야와 정치 권력이 연합할수록 자유자본주의는 금권주의적 성향을 띠고 국가자본주의와 유사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편견과는 다르게 자유자본주의도 결국에는 정치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될 때 국가자본주의와 유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소득 불평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중적인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한 예상도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자본주의 조금 민주적인 거를 도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예상도 없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두 체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경로가 무엇이 있는가 등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의 전반부 위주로 이제 리뷰를 했고요. 후반부에 이제 세계화 등등 관련돼서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에 관련돼서 오늘은 정치에 관련돼서 한번 관련된 책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